셜록 홈즈, 네 사람의 서명. 빠진 고리. 나는 오후 늦게 잠에서 깨어났다. 자고 나니 온몸에 활력이 솟구쳤다. 셜록 홈즈는 바이올린만 내려놓았을 뿐 아까 내가 잠들기 전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홈즈는 이쪽을 건너다 보았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수심이 어려 있었다. 홈즈가 말했다. 고나게 자더니만 우리 말소리를 듣고 깬 모양이군.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나는 대답했다. 그럼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왔나? 불행히도 없네. 솔직히 말해서 놀랍기도 하고 실망도 되는군. 난 지금쯤이면 분명히 어떤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위긴스가 방금 보고하러 왔네. 하지만 오로라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고 하더군. 한 시간이 중요한 판국에 이렇게 발이 묶여 있으니 죽을 지경이네. 내가 할 일은 없나? 나는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돼서 오늘 밤에는 너끈히 나가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저 기다려야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없을 때 연락이라도 오면 시간만 더 지체되는 걸세. 자네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난 여기 지키고 있겠네. 그럼 캠버웰에 가서 셋이 포레스터 부인을 뵙고 와야겠군. 어제 부인이 나한테 집에 와달라고 했거든. 셋이 포레스터 부인을 만나러 간다고? 홈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물론 몬스터 양도 보고 말이지. 두 사람 다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해했거든. 나라면 여자들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네. 홈즈가 말했다. 여자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 그중 제일 낫다는 여자들도 말이야. 나는 그의 편협한 태도에 대해 따지고 들 시간이 없었다. 한두 시간 안에 돌아올 걸세. 나는 말했다. 행운을 비네. 그런데 강을 건너갈 생각이라면 토비를 돌려주고 와도 될 것 같군. 이제는 걔가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지 않으니까 말이야. 나는 걔를 데리고 나와 핀칭길에 늙은 박제사에게 반 파운드를 얹어 돌려주었다. 캠버웰에 가보니 모스턴 양은 어젯밤의 모험으로 약간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몹시 궁금해했다. 포레스터 부인도 호기심에 넘쳐 있었다. 나는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지만 저 비극적인 사건의 끔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즉, 숄토 씨가 살해당했다는 말을 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두 여인은 몹시 놀라고 충격받았다. 꼭 한편의 소설 같군요. 포레스터 부인은 외쳤다. 상처 입은 숙녀, 50만 파운드에 달하는 보물, 흉악한 식인종, 그리고 외다리 악당, 틀에 박힌 용이나 사악한 백작 대신이군요. 그리고 구해주러 달려온 두 기사분. 모스턴 양이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덧붙였다. 마리, 네 운명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려있구나. 어쩜 너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니?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온 세상을 네 발 아래 무릎 꿇인다고 생각해보렴. 모스턴 양이 그런 가능성 앞에서 별로 기뻐하는 빛이 없는 걸 보고 나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외로 꼬았다. 전 세디어스 숄토 씨가 걱정스러워요. 모스턴 양이 말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숄토 씨는 저에게 너무도 친절하게 대해주신 착한 분이세요. 우리는 응당 그분에게서 무서운 누명을 벗겨드려야 해요. 포레스터 부인 댁에 나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는데 집에 와보니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친구의 책과 파이프는 의자 옆에 놓여 있었지만 주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혹시 메모라도 남아있을까 하여 주위를 살펴봤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셜록 홈즈 씨는 외출한 모양이죠. 나는 커튼을 내리러 올라온 허드슨 부인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분은 지금 방에 들어가 계신다오. 나는 말이에요. 허드슨 부인은 의미 있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홈즈 씨 건강이 걱정돼서 죽겠어요. 왜요, 허드슨 부인? 아, 홈즈 씨가 너무 별나게 행동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왓슨 박사가 나간 다음에 홈즈 씨가 어찌나 방에서 왔다 갔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오죽하면 그 발자국 소리가 시끄러울 지경이었겠소.
그런데 또 듣자 하니 뭐라고 혼자 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방에서 뛰쳐나와서는 허드슨 부인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곤 했다오. 그러다가 조금 아까 방문을 쾅 닫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 뭐요. 그래도 여전히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뭐.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까 홈즈 씨한테 신경 안정제 얘기를 했더니 나를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봅디다. 허드슨 부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나는 대답했다. 홈즈 씨가 그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 조그마한 걱정거리가 있어서요. 나는 사람 좋은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지만 밤새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멈추지 않자 나부터가 걱정스러웠다. 그의 예민한 정신은 이렇게 갑갑한 활동 중단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 식탁에서 셜록 홈즈는 피로하고 수척해 보였다. 열이 있는 듯 두 뺨에는 홍조가 있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자네 얼굴이 말이 아니군. 난 자네가 밤새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었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홈즈는 대답했다. 밤새 그놈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지. 다른 모든 문제가 다 풀렸는데 그렇게 사소한 난간에 발이 묶여 있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군. 나는 범인이 누군지 어떤 배를 탔는지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네. 그런데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군. 나는 다른 조직들도 가동시켰고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했어. 강 전체를 양쪽 다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스미스 부인도 남편 소식을 모르고 있네. 이제 그자들이 배 바닥에 구멍을 뚫어 배를 침몰시켰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판국이야.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 혹시 스미스 부인이 수사에 혼선을 빚기 위해 우리 속인 게 아닐까? 아니, 난 그렇지는 않다고 보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미스 부인이 말한 것과 같은 증기선이 있다네. 그럼 혹시 배가 강 상류로 올라간 건 아닐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네. 그래서 수색대를 파견해서 리치먼드까지 조사하고 있지. 오늘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면 내일은 내가 직접 나서서 배가 아니라 범인들을 찾아내야겠어. 하지만 뭔가 연락이 올 거야. 틀림없어. 그러나 아무 소식도 없었다. 위긴스나 다른 조직에서는 한마디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다. 거의 모든 신문에서 노우드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불운한 세디어스 숄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날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빼면 그 중에서 별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나는 저녁 때 숙녀들에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캠버웰까지 걸어서 다녀왔다. 집에 와보니 홈즈는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저녁 내내 까다로운 화학적 분석에 몰두하여 증류기를 잔뜩 가열하여 증류하는 일을 반복했다. 마지막에 나온 지독한 냄새 때문에 나는 쫓기다시피 내 방으로 물러왔다. 새벽까지 시험관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으로 보아 홈즈는 그때까지 악취나는 실험을 계속한 것이 분명했다. 먼 동이 터올 무렵 언뜻 잠에서 깬 나는 홈즈가 선원들이 입는 허름한 재킷에 빨간 싸구려 스카프를 목에 두른 차림으로 머릿맡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왓슨, 이제 나는 강으로 내려갈 생각이네. 홈즈는 말했다. 여러모로 생각해봤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어쨌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되겠지. 나는 말했다. 아니, 자네는 나를 대신해서 여기 남아있는 게 낫겠어. 사실 나는 나가고 싶지 않네. 어젯밤에 위긴스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안으로 무슨 연락이 올 게 틀림없으니까 말이야. 자네는 편지나 정보가 오면 내 대신 개봉하고 혹시 무슨 소식이 있으면 자네 판단에 따라 행동해주게. 어때? 할 수 있겠나? 물론이지. 나한테 정보 같은 걸 칠 수는 없을 걸세. 나도 오늘 내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운이 따라준다면 그다지 멀리 나가지는 않을 걸세. 조반 전까지 홈즈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스탠다드 신문을 편 나는 새로운 기사가 실려 있는 걸 보았다. 어퍼 노우드의 비극에 관해 우리는 사건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꼬여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세디어스 숄토 씨가 어떤 식으로든 사건에 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한다. 숄토 씨와 가정부 번스톤 부인은 어제 저녁 석방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진범에 관한 단서를 포착했고 그 열성과 지혜로 명성이 높은 런던 경찰국의 애설리 존스 씨가 그것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조만간 범인은 체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행 중 다행이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친구 숄토 씨는 무사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다는 건 의심스럽군. 이건 경찰이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닌가? 나는 신문을 식탁에 내던졌다. 그러나 그때 개인 광고란에 실린 광고가 눈길을 잡아끌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실종. 선주 모드케이 스미스와 그 아들 짐은 지난 화요일 새벽 3시경에 증기선 오로라호를 타고 스미스 선착장을 떠난 뒤 행방불명되었음. 배는 검은 바탕에 붉은 줄 2개, 굴뚝은 검은 바탕에 흰 띠를 두르고 있음. 제보하여 주시는 분께 사례금 5파운드 드림. 모드케이 스미스나 오로라호의 소재를 아시는 분은 스미스 선착장의 스미스 부인이나 베이커가 221B 번지로 연락바람. 이것은 홈즈의 작품임에 틀림없었다. 베이커가 주소가 실린 것만 봐도 분명했다. 나는 이 광고가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범인들의 눈에는 실종된 남편 때문에 걱정하는 아내의 불안한 심정밖에는 보이지 않을 테니까. 긴 하루였다.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거리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홈즈가 돌아왔거나 누가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책을 읽으려고 해봤지만 지지부진한 수사와 우리가 뒤쫓고 있는 어울리지 않은 흉악한 짝패가 자꾸만 떠올랐다. 내 친구의 추리에 어떤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일까? 홈즈는 뭔가 크게 착각한 것이 아닐까? 그의 명민하고 사색적인 정신이 어떤 잘못된 전제 위에 허약한 이론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닐까? 나는 그가 틀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가장 뛰어난 이론가도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다. 나는 그가 논리를 지나치게 정교하게 다듬다가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홈즈는 평이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보다는 의표를 찌르는 기발하고 정교한 이론을 더 좋아하지 않는가 말이다. 하지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증거를 보았고 그가 어떤 근거로 추리를 했는지를 알고 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괴기한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홈즈의 설명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놀랍고 기이한 내막이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후 3시, 누가 시끄럽게 벨을 눌렀다. 아래층에서 고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2층으로 올라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애설리 존스였다. 그러나 어퍼 노우드에서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로 현장 조사를 하며 오만하게 상식을 설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풀이 죽은 얼굴에 태도는 유순하다 못해 사죄하는 것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셜록 홈즈 선생은 외출하신 것 같군요. 예, 그 친구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실 생각이라면 그 의자에 앉아서 이 시가라도 한 대 피우시죠. 고맙소. 그럼 앉아서 기다리기로 하죠. 존스는 말하며 붉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쳤다. 위스키라도 한 잔. 좋죠. 하지만 반잔만 주시오. 아주 더운 때가 되나서. 그런데 사실 나는 근심이 태산가쏘이다. 박사도 이 노우드 사건에 대한 내 이론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그걸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됐소. 나는 숄토 씨를 겨냥하고 그물을 쳤는데 그 사람이 그만 그 사이의 구멍으로 보기 좋게 빠져나갔지 뭐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알리바이가 있었소. 숄토 씨는 형의 방에서 나온 다음부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시야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붕을 타고 올라가 들창을 통해 다시 형의 방에 침입하는 일은 불가능했지요. 이 사건은 아주 흉악한 케이스인데다 내가 형사로서 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지경이 되었소.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겠소.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나는 말했다.
그런데 친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존스 형사는 탁한 목소리로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절대로 실패할 사람이 아니요. 나이는 아직 젊지만 수많은 사건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기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요. 수사 방식이 독특하고 가설을 세우는데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에 투신했다면 아마 승승장구했을 거요. 뭐 딴 사람들이 알아도 상관없소. 나는 오늘 오전에 전보를 한 통 받고 홈즈 선생이 모종의 단서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소. 한번 보시려. 존스 형사는 주머니에서 전보를 꺼내 건네주었다. 그것은 12시에 포플러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었다. 곧 베이커가로 갈 것. 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기다리기 바람. 현재 숄토 사건의 주범들을 추적 중. 오늘 밤 범인 체포에 나설 예정인데 동행해도 무방. 정말 잘 됐군요. 범인의 행방에 관한 단서를 다시 포착한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다시 포착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헤매고 있었다는 거군요. 존스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외쳤다. 허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물론 이 제보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형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임무요. 그런데 누가 온 것 같소이다. 홈즈 선생인가 보.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에 올라오고 있었다. 몹시 숨이 찬 사내는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계단에 오르는 것이 힘에 부쳤는지 한두 번 걸음을 멈추기도 했지만 그는 마침내 계단에 올라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나 다를까 노인이었다. 노인은 뱃사람처럼 보였는데 선원들이 입는 허름한 윗도리를 걸치고 목까지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등은 활처럼 굽었고 무릎은 부들부들 떨었다. 천식을 앓고 있는지 숨쉬는 것이 몹시 힘들어 보였다. 노인은 굵은 참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노인은 색색의 스카프로 턱을 감싸고 있었는데 수치 많은 새하얀 눈썹과 잿빛 구렛나루를 빼면 밖으로 드러난 것은 날카롭게 반짝이는 검은 눈뿐이었다. 노인은 젊어서는 이름난 선장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몰락하여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듯했다. 노인장,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물었다. 노인은 특유의 느릿한 태도로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네가 셜록 홈즈인가?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홈즈 씨를 대리하고 있죠. 홈즈 씨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한테 하십시오. 나는 홈즈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하려고 왔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홈즈의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모드케이 스미스의 배에 관한 얘긴가요? 그래, 나는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지. 그리고 홈즈 그 사람이 쫓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뿐인가, 보물이 있는데도 잘 알지.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홈즈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하려고 왔네. 노인은 고집스럽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좋습니다. 그럼 홈즈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싫어. 남 좋은 일 하자고 하루를 망칠 생각은 없어. 난 그냥 갈 테니까 셜록 홈즈더러 혼자 힘으로 알아내라고 해. 난 자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해. 나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노인은 발을 끌며 문을 향해 다가갔지만 애설리 존스가 앞을 막아섰다. 잠깐, 영감님. 존스 형사는 말했다. 중요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 본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영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우리는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영감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존스를 피해 문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어느 틈에 애설리 존스가 넓은 등판으로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제야 노인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찍으며 고함을 질렀다. 나는 여기 셜록 홈즈라는 신사를 만나러 왔어. 그런데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이 나를 이 모양으로 대접해. 너무 그러실 거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노인장께서 손해본 시간은 보상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소파에 좀 앉아 계십시오. 홈즈는 금방 올 겁니다.
노인은 언짢은 듯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턱을 고였다. 존스와 나는 다시 시간을 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홈즈 목소리가 들렸다. 나한테도 시가 하나 주게. 존스와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홈즈가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다. 홈즈! 나는 소리쳤다. 자네구먼. 그런데 노인장은 어디 가고? 노인은 여기 있네. 홈즈는 흰 머리털을 한 무더기 들어 보이며 말했다. 바로 이걸세. 가발이랑 수염, 눈썹 등등이지. 난 내 변장이 썩 괜찮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실험을 통과할 줄은 몰랐네. 하하하, 이런 나쁜 양반 같으니. 존스는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선생은 배우가 됐더라면 크게 성공했을 거요. 진짜 구비논에서나 들을 수 있는 기침하며 그 부들부들 떠는 다리로 일주일에 10파운드는 받겠소. 그래도 그 눈빛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했지. 선생도 우리 손에서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요. 나는 하루 종일 이런 차림으로 돌아다녔지요. 홈즈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범죄자 집단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이 친구가 사건 수사 기록을 책으로 펴낸 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탐문 수사를 하러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변장을 하지요. 제가 보낸 정보는 받으셨습니까? 그렇소. 그걸 보고 여기 온 거요. 수사는 잘 돼갑니까? 성과가 전혀 없소. 나는 체포한 사람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형편이요. 염려 마시오. 다른 두 놈을 잡게 해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제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범인 체포의 공로를 다 가져가도 좋지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범인을 잡게만 해준다면요. 좋습니다. 그런데 빠른 경비정 한 척이 필요합니다. 증기선이어야 하고 7시까지 웨스트민스터 선착장에 대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거야 쉬운 일이요. 경비정 한두 척이 항상 그 근방에 있으니까 말이요. 하지만 나가서 전화로 확인해 봐야겠소. 그리고 범인들이 저항할 경우에 대비해서 장정 둘이 필요합니다. 경비정에 경찰 2~3명이 타고 있을 거요. 또 다른 건 범인들을 잡으면 우린 보물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 친구는 그 보물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는 숙녀분에게 보물상자를 먼저 갖다 주고 싶어 할 겁니다. 숙녀분이 맨 먼저 보물상자를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어떤가 왓슨?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야 좋지. 그건 절차상 상계를 벗어난 건데. 존스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사건 전체가 다 상계를 벗어난 것이니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밖에. 하지만 보물을 본 다음에는 경찰에 넘겨야 하오. 공식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경찰에서 보관해야 하니까 말이오. 알겠습니다. 그거야 별거 아니죠.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몇 가지 부분에 관해 조너선 스몰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건의 진상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요. 사실 경비만 제대로 한다면 여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그자와 비공식적인 면담을 하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습니까? 좋소. 수사를 주도하는 건 선생이니까. 사실 나는 이 조너선 스몰이라는 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었소. 하지만 선생이 그자를 붙잡는다면 그자와 면담하는 걸 내가 거부할 명분은 없는 셈이요. 그러면 얘기는 끝난 겁니까? 그렇소. 다른 건 없소. 다른 건 오늘은 우리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식사는 반 시간 안에 준비될 겁니다. 주 요리는 굴과 꿩고기이고 괜찮은 백포도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왓슨, 자네는 주부로서의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유니크 보이스. 원주민의 최후. 식사는 즐거웠다. 홈즈는 기분이 내킬 때는 화려한 언변을 과시하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그는 약간 병적으로 고양된 상태에 있는 듯했다. 나는 홈즈가 이렇게 빛나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는 주제를 바꿔가며 쉼없이 얘기했다. 기적극, 중세의 도자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신론의 불교, 미래의 전함. 어느 한 분야 빠지지 않는 깊은 식견은 놀랍기만 했다. 빛나는 유머는 며칠간 계속된 깊은 우울증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알고 보니 애설리 존스는 평상시에는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식탁에서는 미식가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고 게다가 홈즈의 쾌활한 기분에 전염되기도 했다. 식탁에서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탁이 치워졌을 때 홈즈는 시계를 흘끗 들여다보고 잔 3개의 포트 와인을 채웠다. 건배합시다. 그는 말했다. 오늘 저녁 외출의 성공을 위하여. 자, 이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왓슨, 자네 권총은 가지고 있나? 내 책상에 군용 리볼버가 하나 있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게. 유비무환이니까. 마차가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군. 내가 6시 반까지 오라고 예약해놓은 마차일세. 웨스트민스터 선착장에 닿은 것은 7시가 약간 넘어서였다. 증기선이 한 척 대기하고 있었다. 홈즈는 배를 요모조모 뜯어보았다. 이게 경비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까? 그렇소. 배 옆에 녹색 등이 바로 그거요. 그러면 그거 떼고 갑시다. 녹색 등을 떼어내고 우리는 배에 올라탔다. 존스와 홈즈, 나는 고물에 앉았다. 키자비가 하나, 화부가 하나, 그리고 건장한 체구의 경사 둘이 앞쪽에 올라타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존스가 물었다. 런던 탑으로. 제이콥슨 조선소 맞은편에서 배를 세우라고 하십시오. 경비정은 과연 빨랐다. 우리는 짐 실은 돛담배의 긴 행렬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우리가 어떤 증기선 하나를 멀찌감치 뒤로 따돌리자 홈즈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났다. 우리는 강 위에 떠 있는 건 뭐든지 추월할 수 있겠군요. 홈즈는 말했다. 글쎄, 꼭 그렇지는 않을 거요. 하지만 우리를 따돌릴 수 있는 배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요. 우리는 오로라호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 배도 속도가 무진장 빠르다고 소문난 배입니다. 여보게 왓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줄까? 내가 그렇게 사소한 이유로 발이 묶여서 답답해했던 거 기억나나? 응. 그래, 나는 화학 분석에 몰두하면서 마음을 깡그리 비웠지. 어느 위대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최고의 휴식은 다른 일을 하는 거라고 말일세. 그건 사실이네. 나는 탄화수소를 가수분해하는 데 성공한 뒤에 다시 숄토 형제의 문제로 돌아갔지. 그리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보았어. 나는 애들을 시켜서 강줄기 양쪽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네. 오로라호는 어느 잔교나 선착장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에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범인들이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배를 침몰시켰을 리가 없었지. 물론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말일세. 나는 그 스몰이라는 자가 잔꾀에 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섬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능력은 없다고 보았지. 그리고 나는 그자가 런던에서 한동안 머물렀을 거라는 사실을 고려했네. 그자가 폰디체리 저택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말일세. 그렇다면 그는 런던의 은시처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을 걸세. 신변 정리를 위해서 단 하루라도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어쨌든 나는 그쪽에 무게를 두었네.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군. 나는 말했다. 스몰이라는 자는 폰디체리 저택에 침입하기 전에 이미 신변 정리를 끝내지 않았을까? 아니,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유사시에는 은신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함부로 버리지 못할 걸세.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떠올랐네. 조너선 스몰은 짝패의 용모가 기괴해서 아무리 옷으로 가린다고 해도 남의 이목을 끌기 쉽고 그러다 보면 노우드 사건과 결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리라는 것이지. 놈은 웬만큼 머리가 돌아가니까 말이야. 놈들은 깜깜할 때 은시처를 향해 출발했는데 그자는 아마 밝기 전까지 그곳에 돌아가기를 원했을 걸세. 스미스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놈들이 배를 탄 것은 새벽 3시였네. 1시간 뒤면 동이 트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닐 시간이지. 나는 그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자들은 스미스에게 거액을 줘서 입을 막고 최후의 도주를 위해 배를 예약해 놓았네. 그리고 보물상자를 들고 은신처로 달려갔어. 이틀 동안 이들은 신문을 보면서 자신들이 혹시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가졌네. 이들은 아마 밤중에 그레이브샌드 항이나 다운스 항에 가서 배를 타려고 할 걸세. 틀림없이 미국이나 다른 식민지로 가기로 했을 거야. 하지만 배를 숙소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나? 그렇지. 나는 배가 눈에 띄지는 않아도 그렇게 멀리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스몰의 입장이 돼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내의 눈으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 스몰은 경찰이 냄새를 맡고 따라왔을 경우 배를 돌려보내거나 선착장에 정박시켜 놓았다가는 쉽게 추적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걸세. 그러면 배를 숨겨 놓았다가 원할 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스몰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봤어. 방법은 다 한 가지뿐이더군. 배를 조선소나 선박수리소에 끌어다 놓고 사소한 걸 손봐달라고 하는 걸세. 그러면 배를 효과적으로 감춰놨다가 금세 끌어낼 수 있지. 그거 참 간단하군. 사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관가되기 쉬운 법이라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당장 선원 복장을 하고 나섰네. 그리고 강변에 있는 조선소를 샅샅이 살피고 다녔지. 난 15번째에서도 허탕을 쳤는데 16번째인 제이콥슨 조선소에서 이틀 전에 웬 나무다리 사내가 오로라호를 맡기며 키의 어떤 부분을 손봐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네. 그런데 키는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라고 감독이 말했네. 저기 빨간 줄이 있는 배가 오로라호지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났는지 아나? 다름 아닌 실종된 선주 모드케이 스미스였네. 그는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 있었지. 물론 나는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자기가 어느 배의 주인 아무개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더군. 오늘 밤 8시에 배를 찾으러 올 거요. 라고 스미스가 말했네. 명심하시오. 8시 정각이외다. 내가 이따 두 신사 양반을 태우기로 했는데 기다리기를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거든. 그자들은 스미스에게 돈을 듬뿍 집어준 게 틀림없었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마구 뿌려대는 걸 보니까 알겠더군. 나는 스미스의 뒤를 밟았네. 하지만 그는 술집에 들어가더니 영 안 나오더군. 그래서 조선소에 다시 갔다가 우연히 내 밑에 있는 아이를 하나 만나서 녀석한테 배를 지키고 있으라고 했지. 그 애는 강가에 서 있다가 배가 출발하면 손수건을 흔들기로 했네. 우리는 좀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야 해. 그러니 우리가 범인을 잡고 보물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 될 걸세. 그자들이 진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선생은 계획 하나 치밀하게 세웠소이다. 존스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선생이라면 경찰 1개 소대를 제이콥슨 조선소에 배치해놓고 그자들이 오자마자 당장 체포할 거요. 그게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그 스몰이라는 자도 꽤 약삭빠른 인간이니까요. 그자는 미리 사람을 내보내 정찰한 다음 조금이라도 눈치가 이상하면 일주일 더 은신처에 납작 엎드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드케이 스미스를 족쳐서 그들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도 있지 않나? 나는 말했다. 그렇게 했다면 시간만 낭비했을 걸세. 내가 보기엔 스미스가 그들의 거처를 알고 있을 확률은 1%밖에 안 되네. 술 마실 수 있고 돈 많이 받는데 구태여 질문은 무엇하러 하겠나? 그자들은 아마 스미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연락할 거야. 그래, 난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봤지만 가장 그럴듯한 건 이거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배는 템스강의 수많은 다리 밑을 쏜살같이 지나왔다. 런던의 구도시를 지나는데 세인트 폴 성당 꼭대기에 걸린 십자가가 석양의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런던 탑에 도착하기 전에 황혼이 되었다. 저기가 제이콥슨 조선소입니다. 홈즈는 서리 방향으로 돛과 돛대가 삐죽삐죽 솟아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 나룻배의 행렬 뒤에 숨어서 강변을 따라 천천히 오르내리며 기다리기로 하죠. 홈즈는 주머니에서 야간 망원경을 꺼내 잠시 저쪽을 살펴보았다. 저기 내가 세워둔 보초가 있군요. 하지만 아직 손수건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하류로 좀 내려가서 잠복하는 건 어떻겠소?
존스가 열띤 표정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들 흥분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찰관과 화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뭐든지 당연하게 여길 권리는 없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자들이 하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 있으면 조선소의 입구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그쪽에서는 여기가 안 보입니다. 오늘 밤은 날이 맑아서 환할 겁니다. 우린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저 가스등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조선소에서 일하고 나오는 모양이요. 저들은 더럽기 짝이 없는 몰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모든 인간의 내부에는 어떤 불멸의 불꽃이 하나씩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선험적 개연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란 참 불가해한 존재지요. 어떤 사람은 인간을 가리켜 짐승의 내부에 숨은 영혼이라고 했네. 나는 말했다. 그런 주제에 관해서라면 위 누드 리드의 책이 볼만하지. 홈즈는 말했다. 그는 개체로서의 인간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지만 군중 속의 인간은 수학적 확실성이 된다고 했네. 예를 들면 우리는 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있지. 개체는 다양하지만 확률은 일정하다네. 이것이 바로 통계란 것이지. 그런데 저게 손수건 아닌가? 저쪽에서 뭔가 하얀 걸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자네 밑에서 일하는 아이군. 나는 외쳤다. 육안으로도 아주 잘 보이네. 저기 오로라오다. 홈즈가 외쳤다. 무섭게 달리는군. 여복의 기관사, 전속력으로 갑시다. 저 노란 등불을 단 배를 따라가시오. 맙소사, 만약 저 배가 더 빠르다면 난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오로라호는 조선소 입구에서 슬그머니 미끄러져 나와 두세 척의 작은 배 사이를 지나더니 어느새 속력을 높이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강물 위를 날듯이 달려갔다. 존스는 침중한 표정으로 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건 너무 빠르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따라잡아야 합니다. 홈즈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화부, 석탄을 더 넣으시오. 속도를 최대로 높여요. 배를 태워먹는 한이 있어도 우린 저놈을 잡아야 하오. 이제 우리는 속력을 높여 오로라호를 뒤쫓고 있었다. 노에서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길이 타오르고 강력한 엔진은 거대한 기계 심장처럼 부릉거렸다. 날렵한 유선형의 뱃머리는 고요한 강물을 가르며 좌우로 두 줄의 흰 파도를 밀어보냈다. 엔진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몸은 튀어오르며 덜덜 떨렸다. 이물에 붙어있는 큰 랜턴의 깜빡거리는 노란빛이 앞으로 길게 퍼져나갔다. 오른쪽 앞으로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오로라호였다. 뒤에 남은 새하얀 포말은 그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말해주었다. 우리는 나룻배, 증기선, 상선 사이를 요리조리 뚫고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오로라호는 아랑곳 없이 번갯불 같은 속도로 달려갔고 우리도 그 뒤를 바짝 쫓아갔다. 여복의 화부! 더 넣어요! 더! 홈즈는 엔진실 안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는 불길이 홈즈의 열중한 날카로운 얼굴을 비췄다. 증기를 최대로 뽑아내요.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존스는 오로라호의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 나는 말했다. 몇 분 안에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나룻배 세 척을 매단 예인선 한 척이 앞으로 끼어들었다. 기관사는 키를 획 잡아당겨서 간신히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 예인선을 돌아서 다시 속도를 냈을 때 오로라호는 이미 200m 이상 앞으로 달아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시야를 벗어나진 않았다. 어느덧 흐릿한 황혼빛은 사라지고 별이 빛나는 맑은 밤이 되어 있었다. 배의 기관은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고 무서운 에너지 때문에 빈약한 선체는 삐걱거리며 요동쳤다. 우리는 서인도 부두를 지나 긴 데포드 고치에 따라 내려가다가 독스섬을 돌아서 다시 올라갔다.
눈앞의 시커먼 형체는 이제 날렵한 오로라호로 바뀌어 있었다. 존스가 탑조등을 비추자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 사람은 고물 옆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 사이에 놓인 까만 물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뉴펀들랜드 종의 개처럼 보이는 시커먼 덩어리가 있었다. 소녀는 키를 잡고 있었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노 앞에 선 스미스 씨가 우통을 벗어붙인 채 죽을 힘을 다해 석탄을 퍼넣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는지 긴가민가 했겠지만 한결같이 따라붙는 것을 보고 추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터였다. 그리니치에 이르자 두 배 사이의 간격이 300보가량 좁혀졌다. 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냥도 많이 했지만 템스강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는 배를 쫓는 것만큼 박진감 넘치는 사냥은 해본 적이 없었다. 두 배 사이의 간격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고요한 밤인지라 오로라호의 기관이 부릉거리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다. 고물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갑판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두 손을 부지런히 놀려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가끔 고개를 들고 우리가 얼마나 따라왔는지를 살피곤 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갔다. 존스가 정지하라고 고함쳤다. 질풍같이 달리는 두 배 사이의 간격은 배 내척 길이만큼 좁혀졌다. 강기슭이 선명하게 바라보였다. 한쪽은 카빙 레벨이고 다른 한쪽은 플럼스테드 맛이었다. 존스가 소리 지르자 고물에 앉아있던 사내가 벌떡 일어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두 다리를 벌리고 선 그는 몸은 탄탄해 보였으나 오른쪽 다리가 허벅지부터 나무 막대로 되어 있는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가 큰 소리로 욕을 퍼붓자 갑판 위에 웅크리고 있던 물체가 움직였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기형적으로 큰 머리에 고수머리를 한 키 작은 흑인이었다. 나는 그렇게 작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 홈즈는 벌써 리볼버를 꺼내 들고 있었고 이 잔인하고 뒤틀린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자 나도 재빨리 총을 꺼냈다. 흑인 사내는 검은색 외투인지 담요인지로 몸을 감싼 채 얼굴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꿈에라도 나타날까봐 무서울 정도였다. 나는 야수성과 잔인성이 그렇게 깊이 새겨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흑인 사내의 조그마한 눈이 어두운 빛으로 반짝거리더니 두툼한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흰 이가 드러났다. 흑인은 거의 짐승 같은 분노를 드러내며 뭐라고 주절거렸다. 저자가 손을 올리면 총을 쏘게. 홈즈가 나지막하게 소곤거렸다. 두 배의 간격은 이제 배 한 척 길이만큼 좁혀졌다.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백인은 다리를 벌린 채 거친 욕설을 뱉어냈고 추한 용모의 난쟁이는 탐조등 불빛 속에서 우리 향해 튼튼한 누런 이빨을 갈고 있었다. 밤이지만 날씨가 맑아서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앞에서 흑인은 자만한 짧은 둥근 막대를 옷 속에서 뽑아들더니 입에 물었다. 두 개의 권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흑인은 숨막히는 기침 소리와 함께 두 팔을 벌리고 옆으로 강물에 빠졌다. 희게 부서지는 물결 속에서 잔인하고 무서운 두 눈이 언뜻 드러났다. 바로 그때 나무다리 사나이는 소년을 밀쳐내고 키를 세게 잡아당겨 뱃머리를 남쪽 강기슭으로 돌렸다. 우리도 재빨리 뱃머리를 돌려 바로 몇 미터 뒤까지 쫓아갔다. 우리가 바짝 쫓아갔을 때 오로라호는 이미 강기슭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곳은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었다. 밝은 달빛이 고인 물 웅덩이와 부패한 수생식물이 깔려있는 넓은 늪지대를 비추었다. 배가 철퍽하는 소리와 함께 진흙둑 위로 올라서면서 이물은 허공에 뜨고 고물은 수면과 평행해졌다. 도망자는 비호같이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나무다리가 지척하는 늪에 깊숙이 빠지고 말았다. 사내는 발을 빼려고 발버둥 쳤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한 발자국도 떼어내지 못했다. 사내는 무기력한 분노 속에서 고함을 지르며 미친 듯이 성한 발을 버르적거렸지만 그럴수록 나무다리는 끈적끈적한 진흙탕에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우리가 오로라호 옆에 배를 댔을 때 나무다리는 땅속에 워낙 깊이 박혀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뒤에서 밧줄을 던져주어야만 했다. 조너선 스몰은
고약한 물고기처럼 밧줄에 매달려 우리 쪽으로 딸려왔다. 스미스 부자는 풀이 죽은 채 배에 앉아 있다가 명령대로 순순히 경비정으로 옮겨 탔다. 우리는 오로라호를 끌어내서 경비정 꽁무니에 묶었다. 인도풍 장식이 새겨진 단단한 철제 상자가 갑판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숄토 형제의 불길한 보물이 들어있는 그 상자임에 틀림없었다. 열쇠는 없었지만 무게가 상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경비정의 작은 선실에 옮겨 실었다. 우리는 다시 서서히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방에 탐조등을 비췄지만 물에 빠진 안다만 원주민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지금 템스강의 시커먼 진흙바닥 어딘가에는 이국에서 온 이상한 손님의 뼈가 묻혀 있을 것이다. 이것 좀 보게. 홈즈는 목재의 승강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총보다 한 박자 빨랐네. 우리가 서 있던 바로 뒤편에 낯익은 독침이 박혀 있었다. 우리가 권총을 발사한 순간 그것은 우리 사이로 날아와 박힌 것이 틀림없었다. 홈즈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깨를 들썩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끔찍한 죽음이 그토록 가까이 다가왔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했다.